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022년 올 상반기 경남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땅값의 변동은 그 지역의 가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의 상승과 하락뿐 아니라 이로 인한 여러 파장과 정책 방향 결정에도 고려돼야 할 문제인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과 도민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정상철 교수 나오셨고요. 이 땅값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주실 안소동 행정학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 땅값 상승률이 전국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의 그 상반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 국토교통부에서 놓은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올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은 평균이 1.89%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경남 쪽을 보면은 경남은 그 상승폭이 미미합니다. 1.12%밖에 상승이 없습니다. 네. 물론 그 경북 같은 데는 1.1%, 그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예, 그 다음이 우리 경남인데 이는 그 지난해 하반기에 대비해서 0.25%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 특히 그 올해 상반기 또 경남의 토지 거래량, 땅 거래하는 실적을 보면은 네. 그 16.8%나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이것은 전국에서 보면 10번째로 감소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네. 올 상반기 경남은 땅값 상승률도 전국에서 뭐 속된 말로 꼴찌 수준이고 토지 거래량도 최하위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쭉 달리면서 우리 경남은 뒤에서 1, 2등 간다. 그런데 그 심판이 호루라기를 쫙 불면서 뒤로 돌아갔다면 갑자기 네? 1등도 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땅값이 조금 정상적으로 오기까지는 정책적으로 노력과 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보도를 보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 이 땅값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땅값과 집값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네? 그 세종시라고 행정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최근에 그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쉽게 말 그렇습니다. 네? 예, 상승률이 한 2.5% 정도 되니까요. 예,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집값 역시도 작년에 최고 많이 오른 지역이 세종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죠? 땅값이 오르니 집값 올랐죠. 그런데 우리가 머문데 또 볼 것도 없이 우리 경남의 창원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창원시는 그 1970년도 계획도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된 도시가 창원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획도시로 지정을 하면서 인구를 한 30만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인프라가 쌓이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뭐 돈이 모이고 전국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불어난 거죠.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도시는 또 정해진 도시이기 때문에 가용용지라 그럽니다. 개발을 네. 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땅값이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땅값이 오른 거고 덩달아 창원이 집값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집값이 뭐 거의 보면 지금 두세 배 오른 편인데 바로 그겁니다. 그죠? 이래서 땅값과 집값은 상관관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 평균 1.89%보다 낮게 오른 경남의 땅값 상승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싸다는 건 그건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경쟁력이 땅에 대한 없다. 경쟁. 예, 경제적 메리트가 약하다는 뜻이죠. 예,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발길이 또 끊긴다는 겁니다. 네. 예,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장래 발전 가능성에만 투자를 합니다. 네. 절대 미래 수익을 보고 투자하지 그냥 투자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다든가 뭐 인구가 유입된다든가 이래야 그게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개발 호재도 없고 인구도 빠지고 인구 유출이 뭐 경남 같으면 수도권으로 간다. 네. 예, 그러게 되면 도심 공동화가 생기고 상권도 하락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땅값이 하락하는 데는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께서는 경남이 좀 경제적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박사님께서는 국회에 계시면서 타 네. 지역 분들과 굉장히 좀 많은 소통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실 텐데 경남의 땅값과 관련해서 경남의 그 매력이 없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이론적으로 뭐 잘 짚어줬습니다만은 그 도시의 어떤 그 매력이랄까 활력도 그다음에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경제하고 인구 지표를 우리가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경남은 뭐 땅값 상승률도 그렇지만은 다른 지표도 이제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도 이제 기준이지만은 GRDP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6개 이제 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이 네 번째는 높지만은 실제로는 그 이 성장률은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방송 시간상 뭐 여러 가지 들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 다음에 인구 지표를 보면은 2030 세대 이 청년층들의 그 유출이 네. 65%가 전부 그 서울권으로 다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도민의 그 1인당 이제 그 소득을 보면은 역시 이것도 2천만 원 정도 미만인데 이것도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남연구원이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주거와 교통 만족도에 보면은 거기도 10년 이후에 경남에 살고 싶으냐 이런 도민들이 질문을 던져보면은 두 자리 숫자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네. 뒤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고 그다음에 연령별로 이제 그 정주 의사를 물어보면은 역시 청년층에서도 약 한 40%가 경남을 떠나고 싶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그 대응에 대한 실태 감사에서도 역시 이제 청년층의 순유출이 가장 높았고 최근 5년 동안에 무려 청년층에서 6배 이상 경상남도는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경북 다음으로 수도권 유출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경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땅값 상승률 최하위권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땅값이 상승하는 원인들이 많죠. 예, 그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이 지역의 주력 산업이 쇠퇴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일자리가 상실되는 거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우리 창원시하고 많이 닮은 도시인데 이 세계적인 경험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있어요. 네. 예, 그것이 미국 북동부 쪽에 있는데 오데호 부근에 있습니다. 그 몇 개 도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 도시들이 미국의 공업지대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도시 공업지대들이 쇠락한 공업지대를 보고 지금 쇠락했다 그래서 러스트, 네. 녹슬었다 그런 뜻입니다. 녹슨지대. 그래서 러스트벨트를 하는데 이 도시들이 1970년대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공업지대로서 이제 제조업이 쇠퇴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남서부로 인구가 이렇게 막 유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락한 도시들인데 그 중에 한 도시가 그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예,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본부가 있는 데입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라는 이거 본부가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1950년대에는 인구가 180만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2017년에 추락할 때 보니까 67만으로 추락한 겁니다. 그 2배도 더 빠졌죠, 인구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도시가 2013년에 180억 달러의 미국 돈, 180억 달러의 빚을 지면서 그 지자체가 파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 당시가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미국 처음으로 지자체가 파산된 그 경험이 있는 도시인데 바로 그게 디트로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창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한 도시가 됐는데 그런 거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지금은 현재는 옛날에 부활에까지는 아닌데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Q라인이라는 것, 지상 도시 전철이 건설이 돼가 뺑뺑 돌면서 외부에서 관광객을 데리고 오고 그걸 네. 보여주고 그 지상 전철이 도는 그 주변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예쁘게 꾸며서 그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주택 리모델링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복원됐다 하는 게 지금 미국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인구가 나가니까 도시가 좀 쇠퇴하고 그렇습니다. 인구가 들어오면서 다시 좀 살아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를 지켜야 이 땅값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사님, 인구와 땅값의 관계, 좀 네. 실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네. 앞서 이제 교수님 이제 그 짚어주었습니다만은 그 산업연구원에서 이 조사를 나온 걸 보면은 생산 소득 증가와 인구의 그 규모는 양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매우 이제 크다는 것인데 실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 지표에서 보면은 이 지표가 이제 핵심 지표하고 객관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 중에서도 인구 증감률, 그다음에 네. 재정 자립도 이것이 이제 핵심 지표인데 지금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나라는 이제 일극 중심이야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기업체 1000개 기업체 중에서 약 90%가 수도권 집중이죠. 그 다음에 인구가 이제 절반이 넘고 그 다음에 사업체의 수를 보면은 약 절반 정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규모도 보면은 지역 총 생산의 약 절반이 넘죠. 52%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약 12%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좁은 지역에 우리 모든 자원과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제 비수도권 집중은 보면은 인구 집중은 약 53.7%가 이 비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총생산이라든지 경제 자립도라든지 모든 이런 게 우리가 뭐 방송에서 혹시 지표가 나오면은 균형 발전 지표에 보면은 상하이 이제 25% 지역에 보면은 여기에 약 인구가 316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위 25% 지역에서는 오히려 67만 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도시는 그 재정 자립도와 네. 재정력과 인구의 어떤 편차 관계는 굉장히 그 중요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하면 땅값이 떨어지는 것 외에 행정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행정학적으로 보지 않아도 이거는 뭐 우리가 피부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죠. 인구가 감소를 하면은 이제 생산력이 떨어지죠.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떨어지고 소득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저축률이라든지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이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인구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지금 한국의 인구는 우리가 표현할 때 인구 지진이다, 절벽이다, 뭐 쪼그라드는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1949년도에 우리가 인구 총조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7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1위. 네. 그 다음에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이 0.8명 정도로 이것도 세계 꼴찌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이제 이 노인 1인 인구, 노인 빈곤율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그 수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나라죠. 그래서 네. 우리가 자연 인구 감소,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노령 인구 증대 이런 아주 그 가장 취약적인 인구 구조를 우리나라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남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하락하면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편법도 좀 생겨나고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도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즘 예. 김해에서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후유증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값은 오르고 결국 그게 바로 깡통 전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경남 지역 김해가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60평짜리 아파트, 그 소위 말하면 60제곱미터 아파트면 소위 말하면 20평짜리 아파트죠. 네. 그걸 9,800만 원에 팔았는데 네. 한 달 뒤 전세 가격을 보니까 1억 1,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파는 높네요. 가격보다 높죠. 1,700만 원이나 전세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네. 이거 깡통 전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80제곱미터가 또
그 팔렸더라고요. 네. 그게 1억 4,900만 원에 이렇게 팔렸더라고 보니까 팔고 난 다음 달에 보니까 그게 전세를 어떻게 들어가냐면 1억 6,2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더라고요. 오. 이것도 1,300만 원이나 더 전세가 더 비싼 겁니다. 이런 걸 깡통 전세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또 투자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갭 투자 많지 않습니까? 네. 1억 1,000만 원에 집을 사서 내부 수리를 좀 합니다. 한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네. 그러면 1억 2천만 원에 그냥 전세를 놓습니다. 그것도 실제 집값보다는 1,000만 원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들이 그 깡통 전세를 이렇게 하는데 이 깡통 전세가 그 올해 경남에서 계약된 걸 보니까 약 70건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예,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싸는 거. 그리고 또 매매하고 전세값이 똑같은 게 계약이 한 15건 정도 지금 있더라고 네. 보니까. 이 문제는 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시점에 집값이 떨어져 볼 경우에는 이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작년만 해도 5,790억 원이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올 상반기만 해도 보니까 3천억 원이 지금 넘습니다. 사고 금액이. 네.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 35%나 이를 증가를 했는데 특히 그 갭 투자가 성행했던 지역들, 예컨대 보면은 김해 같은 경우는 깡통 정세 현상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정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만큼 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경남도 기초지자체가 신경을 좀 써야 할 텐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인구가 유입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동반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다음 경제적 지표라든지 사회 문화적 여건이라든지, 그다음 정주 여건, 복지, 교육, 의료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아우러져야 되는데, 저는 뭐 중앙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경상남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지표들이 오히려 그 예전에는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그 호남 지역이 굉장히 지표가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역전이 돼서 우리 경남이 가장 쇠락하는 도시로 지금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게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에 뭐 경상남도에서도 새 이제 도지사 정부가 들어와서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인구가 유입되고 투자가 좀 몰려와서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좀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교수님께 이 부분도 좀 여쭙고 싶은데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렇게 금융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가을 이사 출다고 하는데 저도 많이 할 건데 그 이사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사할 때는 반드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이때 보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게 확정 일자라고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예, 특히 그 전세값이 지나치게 그 비싼 집은 꼭 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네. 게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 집값의 8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전세값이 그죠? 예, 그리고 아파트 같으면은 그 건조당 채권 금액에다가 전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그 집값의 70% 이하 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구와 그 연립주택 정도는 좀 더 불안하니까 집값의 60% 이하 되는데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부탁을 드릴 것은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네. 꼭 가입해 두셔야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비싼 집은 이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여튼 깡통 전세는 절대 건물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인 만큼 행정의 세심한 작동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네. 이런 깡통 전세 역시 좀 지자체에서 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경남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김해, 창원 지역이 갭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전국적으로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되면 이제 이번 달에 임대차법이 이제 시행된 지 2년째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이 나오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주거 민생 안정 분야 이제 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저는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네. 여기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임차인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뭐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땅값이 하락하는 만큼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이 주의점 우리 도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